시스코에서 데이터 센터 솔루션 아키텍처로 근무하고 있는 최호영입니다. 오전 세션에서는 처음으로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사실 약간 오버가 돼가지고 좀 부지런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그 부스에 가시면은 저희가 이제 서버렉 2개를 좀 무리해서 가지고 와가지고요. 굉장히 지금 시끄럽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한 그 데모 세션을 해당 지금 그 서버렉 2군데에서 동작을 시키고 있고 그 관련해서 오늘 라이브 데모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두 번의 세션에서 지금 현재 IT 트렌드들이나 또는 클라우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그 많은 토픽들 중에 4가지 정도를 꼽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시간이 되는 범위 내에서 라이브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4가지 정도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이야기들입니다. 더 이상 클라우드가 무엇이다라는 설명은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멀티 클라우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예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라는 이야기 용어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클라우드가 혁신적이거나 새로운 형태의 뭔가를 전달한다기보다는 우리 실생활에서 IT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고객사분들을 만나 뵙고 컨설팅도 하고 또 설치도 하고 또 장애가 생기면 장애 관련해서 해결하러 만나 뵙기도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멀티 클라우드를 쓰시는 환경 하에서 어떻게 인프라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스코에게 많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당연히 저희가 그동안 인프라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럼 과연 우리가 퍼블릭 클라우드나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내부의 엔터프라이즈 고객사에서 여러 가지의 컨트롤 타워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예를 들면 vCenter라든지 VMware 기반의 또 마이크로소프트 기반의 시스템 센터라든지 또 오픈소스 쓰고 계시면은 오픈스택도 쓰고 계실 거고요. 또 컨테이너나 쿠버네티스 환경을 쓰고 계시면은 여러 가지의 제어 툴들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안에서는 공존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환경 하에서 어떻게 우리가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인프라를 설계하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들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 IT 애질리티입니다. 그동안 인프라 사이드에서는 IT의 민첩성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다가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HA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가 제공을 해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IT 애질리티는 단순히 인프라 사이드에서 충분한 자원을 준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흔히 말하는 현업이나 또는 개발자 사이드에서 그 사람들이 가장 편하고 빠르게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친밀도 있게 만드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고 그것을 IT 애질리티 또는 비즈니스 애질리티의 가장 중요한 척도로 삼고 있습니다. 선뜻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이미 몇몇 기업에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단순히 소프트웨어로 가자 이런 의미를 떠나서 현업과 개발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이 개발과 배포 과정에 있어서 인프라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삼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더 불편하게 말씀드리면 IT 안에서 핵심 축들이 개발자나 컨텐츠로 확연하게 넘어가고 있다는 게 실제 기업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민첩성을 고려를 하실 수밖에 없고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도 고려하실 수 있고 클라우드나 또는 가상화를 많이 고려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빨라지고 민첩해진다는 얘기는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지만 반대급부적으로 2가지의 불편한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첫 번째는 보안 문제고요. 두 번째는 가시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유연해지면 당연히 거버넌스를 따라갈 수가 없고요. 컴플라이언스 지키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니터링 툴이나 또는 애널리틱스 툴 가지고는 우리의 데이터 센터 패브릭을 또는 우리 데이터 센터의 IT 자원을 보시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마지막 토픽은 이런 것도 복잡한데 더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서버리스 아키텍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이런 것들의 근간이 되는 컨테이너 서비스들의 등장입니다. 가상화도 필요 없다. 베어메탈 그냥 날 서버 가져다가 컨테이너 플랫폼 올려서 쓰겠다. 또는 가상화나 클라우드를 쓰더라도 나는 그게 가상화나 클라우드인지 모르고 그 위에 C그룹 형태의 서버에서 가지고 있는 PID 값이나 또는 메모리 리소스들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방식에 더욱더 빠르게 움직이는 CI/CD 모델의 형태의 파스 플랫폼의 핵심이 되는 컨테이너 서비스로 가겠다는 이야기들도 등장을 합니다. 이 중에서 IT의 인프라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생소하게 와닿는 단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프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서버리스 아키텍처가 됐든 또는 IT 애질리티가 됐든 파스 플랫폼이 됐든 이것은 어딘가에 인프라 위에서 돌아가야 되고요. 이 많은 단어들을, 이 많은 키워드들을 여기 있는 이 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네트워크나 서버나 스토리지만 담당을 했으면 됐고요. 또 조금 큰 기업이면 그 안에서의 특정 역할들만 담당하셨으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그동안 생소했던 단어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죠. 데브옵스, 옵스데브, 디벨로퍼, 그리고 파스 플랫폼. 이 회의에 인프라 담당자들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거꾸로 파스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인프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데모들은 그동안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인프라 쪽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인프라를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고 또 CI/CD 모델과 같은 파스 플랫폼들이 어떻게 쉽게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라이브로 데모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밖에 부스에 가보시면 앞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두 개의 렉이 있고요. 각각의 렉은 데이터 센터를 하나씩 구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군데는 HCI 플랫폼인 하이퍼플렉스를 설치를 해뒀고요. 여기에 약 200개 정도의 VM을 현재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CentOS, 우분투, 그리고 윈도우 플랫폼들, 그리고 컨테이너 이렇게 섞어서 200개 정도의 VM을 동작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를 서울 리전이라고 저는 명명을 했고요. 여기에 SDN 플랫폼으로는 데이터 센터 SDN 플랫폼인 ACI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 멀티 클라우드로 동작을 시키기 때문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안에서 어떻게 수많은 제어 툴들을 통합을 해서 실제 서비스들을 내리는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 전체 안에 어슈런스나 애널리틱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를 하나의 데이터 센터 안에 꾸며놨습니다. 한 군데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보시는 데이터 센터 툴을 산호세라고 명명을 하고요. 다 비슷한 플랫폼이지만 전통적으로 쓰고 계시는 CI 플랫폼들, 일반적으로 쓰는 서버 위에 가상화 올리시고 거기에 센 스토리지나 나스 스토리지를 그대로 연동해서 구성하는 형태 두 개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프로덕션, 하나는 DR로 보셔도 감각이 없고요. 또는 액티브 데이터 센터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모든 곳에는 각각의 제어부들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가상화를 제어하는 V센터 또는 리눅스에 대한 플랫폼들을 제어하는 오픈스택도 동작을 하고 있고요. 컨테이너 플랫폼들 그리고 베어메탈들 이런 게 혼재해서 동작을 합니다. 이런 멀티 클라우드 또 우리 회사 안에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동시에 여러 개가 존재할 때 우리가 과연 네트워크 인프라 사이드에서는 어떤 도움들을 줄 수 있고 이 두 개의 데이터 센터의 IP 모빌리티를 어떻게 조금 더 쉽게 해서 액티브 또 자원을 어떻게 쉽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모는요. 멀티 클라우드의 네트워크 인프라 플랫폼들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SDN 플랫폼인 ACI를 3.2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해당 ACI 3.2에서 핵심 슬로건이 Anywhere입니다. Anywhere. 어떤 워크로드를 동작을 시키시거나
또는 어느 지역에 있거나 또는 어떤 클라우드인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의 네트워크 패브릭인 것처럼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어하고 어떻게 데모를 보실 수 있는지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이 자리에 이 데모를 준비해 주신 시스코의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인 유승만 차장님을 모시고 데모를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십시오. 잠깐 준비하는 동안 제가 데모 내용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앞서서 제가 데이터 센터 2개가 동작을 하고 있다고 했죠. 하나는 서울 리전이고요. 하나는 산호세 리전입니다. 서로 간에는 데이터 센터가 떨어져 있고요. 이 데이터 센터 간에는 서로 간에 피지컬하게 링크가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어느 네트워크인가를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데이터 센터를 하나의 데이터 센터로 어떻게 묶고 지금 양쪽에 컨트롤러 2개가 있는데 하나의 컨트롤러 제어부를 통해서 마치 제어부가 하나 있는 것처럼 구성을 해서 간편하게 데이터 센터 패브릭을 하나로 연결하실 수 있는 화면들을 라이브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준비가 되셨나요? 잠시만요. 네. 여기 연결할 거. DP 포트 연결 좀 도와주시겠어요? 실제는 저희가 오늘 ACI 멀티사이트라는 솔루션을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데모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 툴을 통해서 2개의 제어부를 컨트롤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VXLAN 기술들이 최근에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익스텐션 패브릭으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실제 2개를 연결을 해서 2개의 데이터 센터를 하나로 보이게끔 만들 거고요. ACI 멀티사이트라는 툴을 통해서 정책을 하나를 만들게 되면 각각 구성하실 수도 있고 일괄 배포를 통해서 모든 정책이 2개의 데이터 센터에 동시에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서울에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와 그리고 산호세에 있는 네트워크들을 하나로 묶는 과정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데모 안에는 제가 테넌트를 타노스라고 하나를 만들어뒀고요. 이 타노스 테넌트는 19168 101.x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데이터 센터 구성하시면은 서울 리전에 서울 데이터 센터에 특정 서브넷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다른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시면서 운영하시는 게 일반적이죠. 필요에 따라서는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다 가까운 곳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클러스터나 또는 특정 서비스들을 같은 서브넷 대역 안에서 한꺼번에 손쉽게 묶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과거에 어떻게 하셨죠? OTB나 또는 다크파이버를 끌거나 MPLS를 구성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기술들을 적용하거나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담 없이 아주 간편하게 이 L2 익스텐션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예. 화면을 좀 전환을 해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예. 간단하게 제가 차장님이 보여주실 데모들에 대해서 미리 좀 제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모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빠르게 실제 ACI 멀티사이트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최 이사님이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멀티사이트 화면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이는 점으로 찍어 있는 2개가 보이시잖아요. 이게 저희가 실제 밖에 구축해 놓은 2개의 데이터 센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이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점이 데이터 센터 1 서울 리전이고, 그렇죠. 네네. 왼쪽에 있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녹색 점이 산호세 데이터 센터 2가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라서 이거 장애가 있는 거야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장비를 가지고 나올 때 다 가지고 나오지 못하잖아요. 일부 장비 가져오다 보니까 이렇게 링크가 들어와 있는 거고, 실제로 고객사에서 운영을 하시더라도 여러 개 사이트 연동된 이슈가 있었을 때 한눈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 맵으로 현재 데이터 센터의 위치를 표현을 해서
고객분들이 좀 조정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 연결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바로 한눈에 볼 수 있나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가 어디를 가고 있고 목적지 어딘지 볼 수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사이트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L2 익스텐션이 VXLAN 기반으로 MPBGP로 연동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죠. MPBGP, EVPN 기반으로 컨트롤 플랜이 뚫려 있고 그 위에 저희가 VXLAN 기반으로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어떻게 손쉽게 L2 익스텐션을 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좀 데모를 또 진행을 해주시죠. 네,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 멀티 사이트가 하나가 있고 실제로 뒤를 보게 되면은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ACI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릴 거는 그러면은 각각 떨어져 있는 리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산호세에 있는 데이터 센터와 서울에 있는 데이터 센터의 정책을 일괄적으로 배포하는 것을 먼저 간단하게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이 서울 쪽 리전이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오른쪽이 산호세 리전에 있는 각각의 SDN 컨트롤러 화면들이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정책을 네트워크 정책을 배포를 하게 될 텐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 테넌트라고 하는 게 있죠. 테넌트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고객사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서비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테넌트를 하나를 만들어서 어떻게 배포가 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사님 말씀하신 타노스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타노스의 가장 막강한 경쟁자인 캡틴으로 이제 만들어 볼게요. 캡틴이 진짜 제일 막강합니까? 일단 리더격이니까는 뭐 네. 그래서 이게 from MSC. 그래서 MSC로부터 배포를 하겠다 디스크를 남기게 되는 거고요. ACI 멀티 사이트를 통해서 일괄 두 군데에 배포를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이트에 배포할 건지 이제 정의를 하게 되고 지금 화면을 보면은 데이터 센터 두 군데다 배포할 수도 있고 한 군데다 배포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지금 저희가 두 개가 연결돼 있지만 만약에 사이트가 여러 개 있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사이트에 적재적소에 배포를 할 수 있겠고요. 예를 들면 ACI가 우리나라 안에 한국 안에 6개가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뭐 동부 지역, 서부 지역 나눠서 일괄 배포도 할 수 있고 6개 지역에 일괄 배포도 할 수 있고.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아무래도 멀티 사이트에 있다 보면 이가 중앙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에 프로비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에 민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유저들을 만드셔 가지고 그거를 사전에 뭐 막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이브를 하게 되면은 세이브를 하게 된 순간 실제 정책이 이 두 개의 사이트에 되네요. 일괄적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각각의 AP에 들어가서 상관없고 뭐 MSC에서 정책을 배포하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정책이 들어가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각각이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 많으면 많을수록 SDN 패브릭을 일괄 한 군데에서 전부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죠. 복잡한 SDN 패브릭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게 만들어졌어요. 이걸 가지고 그럼 실제 저희가 네트워크를 어떻게 뚫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키마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스키마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전문 용어로는 왁구, 네, 큰 틀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렴해 보이네요. 네, 그러네요. 네, 제가 좀 개그콜 날렸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스키마라는 큰 틀을 만들게 되고 그 안에 테넌트를 가지고 여러 개를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스키마에는 여러 개의 템플릿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네트워크 정책들을 여러 개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테넌트는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용어인데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 그 안에 상세 내용을 스키마라는 예전에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이 쓰는 그런 개념처럼 형상 관리를 통해서 배포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봐도 되나요? 아, 맞습니다. 네, 그런 형태로 워크플로우 형태로 마치 이제 워크플로우 형태로 이렇게 디플로이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스키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템플릿을 뭐 제가 캡틴 0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템플릿을 만들게 되고 테넌트는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만들었던 거 캡틴 테넌트를 넣을 거고요. 여기서 이제 실제 AP를 해보신 분들은 친숙하실 거예요. 저희가 VRF를 만들고 BD를 만들고 EPG를 만들게 되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시연용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BDF를 만들고 VRF에 해당 VRF를 BD에 넣어주게 되고요. 라우터 스위치를 가상으로 만드는 개념이네요. 아, 그렇죠. 라우터 스위치를 만들고 그 밑에 실제 어떤 서버 연결되는지 정의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하나의 틀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어떤 사이트에 배포를 할 거냐는 거죠. 내가 이거 만들었는데 이거를 뭐 연결된 사이트 전체에 배포할 거냐 아니면 특정 사이트에 이 서비스 하는 존에만 배포할 거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뭐
두 군데 다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고 여기서 이제 제가 디플로이 사이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제가 하나를 빠뜨렸네요. 잠시만요. 네, BD 정보가 들어가야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AP가 들어간 정보 그대로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디플로이 사이트를 하게 되면은 실제 이제 어떤 정책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는지가 보인다라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이제 디플로이를 하는 순간 그럼 아까 만들어졌던 테넌트 안에 속성 값들이 내려간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하나 먼저 보여드리면은 캡틴에는 빈 껍데기밖에 없었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네트워킹과 BD를 보게 되면은 조금 저희가 전에 만들었던 만들었던 언타이틀이 보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괄 배포가 되는 거죠. 단순한 이 뭐 틀만 배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프라를 바로 운영할 수 있는 만큼의 레벨의 스키마 형태로 이제 배포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고객분들이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시면서 멀티 클라우드를 적용을 했을 때 이 IP에 대한 제약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IP를 어떻게 익스텐션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제일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도 데모가 좀 준비가 되나요? 예, 그 데모가 당연히 준비되어 있죠. 아무래도 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말로만 얘기하는 게 실제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기존에 스키마를 만들어놨습니다. 어벤져스라는 스키마를 만들어놨고 이 안에는 타노스라고 하는 테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타노스라는 테넌트는 어디에 배포가 되냐면은 DC1과 DC2에 배포가 되어 있어요. 근데 현재는 DC1에서만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C1과 DC2는 현재는 통신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여드리면은 지금 보시면 왼쪽의 화면이 저희 서울 데이터 센터에서 구동되고 있는 테넌트의 타노스 테넌트에 있는 VM이라 웹 서버라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제 저희가 산호세라고 표기해 놓은 데이터 센터 2에서 구동되고 있는 윈도우즈 서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IP가 뭔지 좀 봐볼게요. 지금 보면 IP가 101.10인데요. 10점대가 전부 다 데이터 센터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1점대. 네네, 예. 101.10점대가 전부 다 이제 데이터 센터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101.12는 현재 서울에서 구동되고 있는 IP 어드레스 대역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오른쪽을 보게 되면 211번, 200번대는 산호세에 구동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 2에 있는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P를 보게 되면은 211로 이제 디플로이가 되어 있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보여드릴 게 이 둘 간에 어떻게 통신이 되느냐인데 일단은 먼저 우선적으로 얘네 간에는 잘 되는지 한번 보게 되면은 제가 뭐 근접해 있는 서버에 핑을 쳐볼게요. 13번 서버인데 요거는 서울에 있는 예 서울에 서버죠. 있는 당연히 가야 되는 네네 거고요.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제가 이제 저 원격지에 있는 원격 산호세에 있는 서버 쪽으로 한번 핑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윈도우 서버가 되고요. 네 맞습니다. 네 211이죠. 하게 되면은 핑이 가질 않죠. 지금 현재는 제가 멀티 사이트의 기본 구성이 났지만은 실제는 정책이 배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핑이 안 가고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레거시하게 쓰고 있는 프로덕션 DR 형태의 네트워크 구성이라고 보면 되네요. 예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데이터 센터 2번에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양간에 통신이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제가 이제 간단한 멀티 사이트의 구성 변경을 통해서 둘 간에 통신이 되는 걸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만들어 놓으신 타노스라는 테넌트 쪽에서 배포를 하거나 구성 변경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L2 익스텐션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추가된 산호세 리전 쪽에서 웹 서버 쪽에 간단하게 어떤 포트를 사용할 건지는 정보를 들어서 그 포트만 디플로이 시키게 되면은 철저 통신이 되게 되는데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포트만 VXLAN으로 터널링이 뚫려서 서울하고 산호세 간의 19168 101점대가 하나의 패브릭인 것처럼 엮여서 서로 간의 통신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의 클러스터를 구성한다거나 또는 가상화로 모션을 일으켰을 때 지역에서 지역 간도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겠네요. 예. 이제 제가 이제 DC2의 산호세 쪽에 이제 아예 이제 변경 작업을 좀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정책 베이스로 내려가다 보니까는 기존의 네트워크 어드민이 하던 것처럼 실제 그 스위치를 들어가서 뭔가 CLI 작업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앉아서 GUI 베이스 이런 식으로 클릭만으로 그런 작업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정책 배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석세스풀리 디플로이가 됐으니까 제 기대로는 아마도 통신이 정상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면 사고죠. 그렇죠. 네. 다행히 사고는 안 났네요. 네. 둘간의 통신 정상적으로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DC1에서 서울 리전에서 산호세 쪽으로 정상적으로 통신이 되고 산호세에서 DC1에 있는 서울 쪽으로도 정상적으로 통신이 되는 데이터 센터 커넥션, 인터커넥션이 정상적으로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ACI를 서울이나 산호세에 구축을 해놓고 특정 서비스는 개별 동작을 시키고요. 예전처럼 중요한 서비스 클러스터를 구성하거나 모션을 시키는 가상화 영역들은 지역이 틀리더라도 같은 내역으로 손쉽게 묶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스코 ACI 기반 데스크를 구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디자인을 단순한 뭐 제약된 로케이션이 아닌 어디든지 아까 나왔지만 어디든지 배포하고 구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CMP만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보면은 이제 대부분 서버 담 네트워크 담 가장 중요한 게 핑이 되느냐잖아요. 핑 되면 다 된다라고 하는데 가끔 악유가 벌어집니다. 서버 담당자 핑이 돼서 끝난다고 해서 봤는데 서비스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의구심을 덜어드리고자 저희가 이제 지금 산호세 쪽에 있는 이 윈도우즈 서버에 웹 서버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서울 리전에서 과연 산호세 쪽으로 웹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열린지를 제가 한번 테스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보시게 되면은 컨트랙 같은 거를 맺어놨겠네요. 그렇죠. 이미 다 보안 구성돼 설정을. 네, 맞습니다. 네. 이미 보안적으로 뚫려 있기 때문에 되는 거고 이게 저희가 이제 화이트리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기존 구성이 안 돼 있으면은 당연히 보안적인 부분을 막히게 되지만 그걸 기본적인 구성은 다 해놨고요. 자, 211번이 산호세 데이터센터 보시면 알겠지만 산호세에 있는 타노스 웹페이지로 정상적으로 액세스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타노스가 활짝 웃고 있죠. 그만큼 데이터센터 네트워크가 정확하게 잘 연결되어 있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ICMP 핑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웹페이지 같은 서비스에 있어서도 완벽하게 센터 간의 인터커넥션을 하게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멀티클라우드라는 화두를 크게 던졌는데 네트워크 사이드에서 SDN이 단순히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뭔가를 지원한 의미도 있겠지만 실제 이런 그 L2 익스텐션을 통해서 모빌리티나 또 멀티클라우드를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네트워크 사이드에서 어떻게 혁신적으로 제공을 해줄 수 있는가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제가 듣기로는 향후에도 이런 뭐 피지컬하게 연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의 AWS나 네. 또는 버추얼 환경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 로드맵들도 뭐 좀 가지고 있나요? 저희 말씀하신 로드맵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온프레미스에 있는 우리 ACI들 간의 연결인데 올 하반기가 되면 저희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쪽 AWS나 이런 클라우드와도 연계를 해서 정말 애니 클라우드죠. 저희가 온프레미스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도 보시는 것처럼 정책이 배포될 수 있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대목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뭐 지금 데모 어떻게 생각하시면 원래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L2 익스텐션을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또는 건물로 떨어져 있을 때 연결한다는 것은 사실 부담도 굉장히 많고요. 조금 더 네트워크 사이드에서 말씀드리면 플러딩 문제들 때문에 이걸 서프레션 어떻게 시키는가에 대해서 고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뭐 넥서스 기반의 OTB라든지 또는 MPLS 같은 기술들을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고급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비용에 대한 부담들도 굉장히 많으셨는데 혹시나 ACR을 검토하시거나 또는 ACR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간편하게 지역적이나 또는 건물이 떨어져 있던 사이트들에도 손쉽게 또 연결하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앞서서도 파스나 또 CI/CD 모델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 내용의 데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데이터 센터 안에는 굉장히 많은 제어부들이 있습니다. 뭐 VMware가 됐든 또는 기타 다른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을 쓰시든 다양한 형태의 인프라들이 있을 텐데 이런 다양한 인프라들 속에서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고 또 개발자와 데브옵스들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플랫폼들을 손쉽게 어떻게 배포하고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시스코의
데브옵스 관련해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장혜청 과장님과 함께 데모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과장님, 오늘 데모가 어떤 내용인지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잠깐 나와 있는데요. 간략하게만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이전까지는 유승만 차장님께서 이제 멋진 멀티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비스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서비스를 이 멀티클라우드에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배포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더 애저리티를 높이고 배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CI/CD 모델과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데모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CI/CD라고 하면 오늘 오전에도 몇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프라 쪽 많이 하셨던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CI/CD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CI/CD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은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이전의 환경에서는 인프라 구성과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개발 그리고 배포 이 과정이 각각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이 네트워크와 서비스 환경이 발전을 해가면서 속도가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인프라 준비, 배포, 서비스까지 단계를 하나의 순환 사이클로 만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버전 관리를 하고 그래서 지속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통한 뭔가 어닝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는 이제 개발자 사이드에서 많이 썼던 용어 중에 하나죠. 네, 맞습니다. 실제 한번 데모를 좀 보여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클라우드 센터 포탈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처음 보실 수 있는 게 현재 클라우드 비용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얼만큼 런타임을 가져가고 있고 VM은 몇 개가 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화면은 저희가 지금 데모 부스에 운영되고 있는 두 개의 데이터 센터의 지금 현재 상태들을 보여주는 거고 그것을 연동을 해서 CI/CD 모델 형태로 어떻게 배포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은 클라우드 스테이터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데이터 센터 서울, 그리고 데이터 센터 산호세, 그리고 연구소에 있는 오픈스택 이렇게 세 가지의 클라우드 센터에 연동을 해놨습니다. 네, 오른쪽 사이드에 보는 게 저희가 지금 라이브 데모로 가지고 온 그 솔루션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데모로 보여드릴 것은 첫 번째로 워드프레스를 각각의 데이터 센터에 배포를 하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이 워드프레스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워드프레스면은 실제 웹사이트를 간단하게 구축해서 기업에서 쓰실 수 있는 솔루션들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다큐멘트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프트웨어 LB로 하나 구성돼 있고 그리고 아파치, HTTP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MySQL DB 이렇게 세 가지 티어로 구성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보통 저희가 클라우드 인프라를 프로비저닝하게 됐을 경우에는 대부분 뭐 네트워크를 프로비저닝하고 또 컴퓨팅을 어떤 것을 쓸 건지를 결정을 하고 스토리지 볼륨을 뭘 붙일지를 결정을 하는데 지금 클라우드 센터를 보면은 제일 프론트 사이드에 HA 프락시 LB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에 아파치 웹데몬이 올라가 있고 또 SQL DB가 올라가 있는데 얘는 그럼 배포를 할 때 단순히 인프라를 배포하는 게 아니라 요 패키지까지 같이 내려주겠다라는 의미가 되나요? 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번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서울 워드프레스라고 어플리케이션 네임을 하나 정해서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만든 게 보이네요. 네, 어느 클라우드에 배포를 할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먼저 서울에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아이콘을 보니까 VM웨어, 오픈스택 이렇게 보이는데 추가적으로 어떤 플랫폼들을 더 서포트할 수 있나요? 추가적으로 지금 환경상 저희가 보여드리기 어렵긴 했지만 아마존, 애저 그리고 컨테이너 플랫폼인 쿠버네티스와 같은 플랫폼들도 클라우드 센터를 통해서 모두 함께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고객분들이 만약에 퍼블릭 클라우드로 AWS를 쓰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 내부에 기업 내부에 VM웨어 환경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을 했다라고 하면 극단적인 예로는 계정계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가져오고요. 나머지 웹이나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서버들은 AWS에 올려놓는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모델링을 통해서 다 배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여드리면요. 멀티 클라우드 워드프레스라는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서 배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로드 밸런서는 산호세에 배포를 하고, 아, 예. 그리고 아파치 서비스는 마찬가지로 산호세,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서울에. 분산해서 여러 가지 클라우드 플랫폼에 한꺼번에 하이브리드라는 패키지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배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도 배포가 가능하십니다. 다 배포가 완료됐나요? 지금 배포를 하는 중이고요. 예. 사실 배포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이제 점심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빨리 확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미리 만들어 놓은 형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가 완료가 되면은 아까는 황색 불이었는데 네, 녹색으로. 이쪽에 전멸하지 않는 초록색 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배포 중에는 아까처럼 전멸로 해서 노란색 불이 들어오고 네, 그리고 배포하는 과정에 있었던 모든 진행 과정이 로그로 쭉 쌓이게 됩니다. 또한 배포가 완료가 되면은 제가 이 어플리케이션 모델에 지정해 놓은 링크를 통해서 바로 이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지금은 산호세 워드프레스가 배포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인프라는 완전 바닥에 깔리는군요. 인프라도 중요합니다. 인프라는 이미 다 모두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으면은 서비스를 정말 효율적으로 배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기서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것만 봐서는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느낌은 기존에도 이 비슷한 툴들은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솔루션이라고 해서 CMP 솔루션들이 이런 것들을 표방을 했는데 우리가 계속 이제 CI/CD 모델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조금 더 개발자 입장에서 또는 현업 입장에서 CI/CD 모델을 적용한 형태의 뭐 데모 또는 뭐 방법론을 좀 여기 오신 고객분들이나 파트너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쉽도록 네. 데모를 보여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예. 준비한 게 두 번째 데모인 인피니티워입니다. 예. 이 데모 환경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인피니티워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예. 대표님께서 인피니티워를 너무나 재밌게 보셔서 홈페이지에 인피니티워 포스터를 띄우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어젯밤에 서비스 운영자랑 개발자, 디자이너가 모여서 밤샘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작업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가 오더를 내려서 현업이 이걸 받아다가 개발자를 쪼아서 하루 안에 만든 거군요. 네, 이게 뭔가요? 아, DC가 섞여 있네요. 네. 인피니티 월을 만들으라고 했더니 하룻밤 안에 만드느라고 오른쪽에 포스터를 겹쳐서 만들었군요. 네, 뭔가 버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버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개발 환경이라고 가정하고 제가 오픈소스로 구축해 놓은 하나의 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마블 안에 이미지 안에 보시면 네, 여기에 잘못된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발자가 열받았나 보네요. 네, 디자이너 사이드에 보니까 멤버 2라고 해서 정상적인 이미지가 있네요. 이거를 그 이미지 폴더에다가 다시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 폴더로 한번 다시 가서 확인을 해보면 웹이기 때문에 리프레시는 해야 되고요. 네, 멤버 2가 정상적인 포스터가 업로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전체 어플리케이션 소스 파일을 다시 한번 지우고 압축을 해서 리포지터리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압축이 완료가 됐네요. 이것을 그러면 사실은 버전 2가 생긴 거네요. 네, 앞서서는 맞습니다. 버전 1이 된 거고. 네,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배포했던 인피니티 워의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을 들어가시면은 기본 정보에서 버전이 1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2로 바꿔보겠습니다. 버전 1도 공존을 하는 거고요. 네. 필요에 따라서 제가 수정을 한 상태에서 버전 1을 얼마든지 배포할 수 있다는 의미죠. 네, 맞습니다. 그 상태에서 배포된 어플리케이션에서 바로 업그레이드를 누르시면은 어떤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할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바로 또 업그레이드 버튼을 누르면 네, 업데이트 해야죠. 업데이트는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업그레이딩 상태로 나오고
이게 화면 리프레시는 30초 웹이기 때문에 30초가 걸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빠른 시간에 다시 배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정상적으로 버전 버그가 2로 바뀐 거니까요. 네, 버그가 수정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안 된 것 같지만 웹페이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프레시를 해야 됩니다. 떨리네요. 네, 떨리네요. 제가 파일 카피를 잘못했나 봅니다. 실제 CI/CD 모델을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뭐 보시면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저거 뭐 홈페이지에서 포스터 하나 떼내고 다른 포스터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저거를 왜 굳이 클라우드 센터를 집어넣어서 압축 파일을 풀고 이미지를 변경을 해서 왜 저렇게 하지?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VLAN 설정 잘못했으면 들어가서 VLAN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모델링들이 사실은 개발자 입장에서 어떤 도움들이 좀 되나요? 네, 사실 지금 데모는 간단하게 이미지 하나에 대한 버그를 수정하는 걸로 이제 가정을 했는데 실제 현업 개발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소스 코드가 얽혀 있고 런타임 정책이 얽혀 있고 보안 정책 그리고 인프라까지 맞물려서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간단하게 어떤 배포된 VM에 들어가서 소스 코드 한 줄을 고친다는 게 굉장히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CI/CD 환경을 구성을 한 뒤에 지속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를 하고 배포 시퀀스를 정형화를 하면은 충분히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버전 관리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프라 사이드에서 보면 좀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인프라 사이드에서는 스냅샷하고 좀 비슷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스냅샷 형태로 변경된 부분들만 찍어놓고 언제든지 필요한 시점으로 복구를 시킬 수가 있고 개발 과정들도 실제 특정 코드만 건드려서는 점점 이 와르 파일이라든지 이런 바이너리가 커졌을 때는 위험 요소들이 크니까 차라리 그 덩어리들을 버전 1, 버전 2, 버전 3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모델들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릴 점이 지금 제가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클라우드 센터가 또 하나의 강점이 젠킨스의 플러그인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 젠킨스라는 툴은 개발자 사이드에서는 자동 빌드, 배포 툴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 젠킨스의 플러그인을 제공함으로써 개발자는 실제로 이 클라우드 센터를 접속하지 않고도 자기의 소스 코드를 업로드하고 정상적으로 빌드가 된다면은 원하는 클라우드에 자동 배포까지 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 클라우드 센터를 보면서 지금 데모해 주시는 걸 보면 받은 느낌은 인프라 사이드하고 플랫폼 사이드의 중간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주고 인프라 사이드에서는 여러 가지 클라우드 플랫폼들이 있으면 클라우드 센터를 통해서 멀티 클라우드를 제어를 하고요. 그다음에 파스 플랫폼에 있어서는 기시나 레파지토리나 또는 젠킨스와 같은 툴들을 같이 플러그인되는 형태들을 해서 누구든지 들어와서 협업을 하고 한꺼번에 서비스를 일괄 배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런 네. 개념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잘 알죠? 네, 정말 잘 알고 계십니다. 변경이 됐네요. 네, 변경 잘 됐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버전 1, 2, 3를 뭐 지금 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3, 4 만들어서 언제든지 서비스 운영 중에 클라우드 센터에 들어와서 그게 개발자가 됐든 또는 인프라 운영자가 됐든 접속을 해서 그 경계선을 뛰어넘으면서 언제든지 현업이 요구하는 서비스들을 좀 더 빠르게 인프라 수준이 아니라 플랫폼 수준으로 배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실제 시스코가 이런 클라우드 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발자 출신이시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대본에 없던 거라서 좀 놀라신 것 같은데. 네, 일단 제가 월급을 받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 괜히 물어봤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요. 클라우드 센터는 여기까지 데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신 장혜청 과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요.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두 가지의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하나는 인프라 사이드가 얼마나 유연해진가에 대한 ACI 사이드에서의 IP 모빌리티와 패브릭 확장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나가서 파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프라 사이드 이외에 파스 플랫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파스를 조금 더 알게 되면 실제
개발자 사이드와 인프라 운영자 사이드에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공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클라우드 센터를 통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애널리틱스입니다. 예. 점점 복잡해지죠. 제가 맡은 분야는 네트워크였는데 서버도 봐야 되고요. 서버 담당자였는데 스토리지도 봐야 되고요. 보안도 봐야 되고요. 그 영역을 뛰어넘는 시대들입니다. 거기다 이제 플랫폼 얘기까지 나옵니다. 영역을 뛰어넘는다는 얘기는 조직에서도 R&R이 불분명해지지만 사실은 모빌리티나 이런 이동성들이 그만큼 워크로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움직인다는 얘기가들이 되고요. 그 얘기는 가시성에 대한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도 이 테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시스코의 애널리틱 솔루션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솔루션들이 조금 더 외연이 확장이 돼서 플렉서블하게 구성이 좀 더 간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코에서 애널리틱 솔루션을 담당을 하고 계신 김영수 수석님을 모시고 실제 테트레이션의 변화된 과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화면을 좀 바로 아, 테트레이션 예. 전환해 주시죠. 화면 좀 바꿔주세요. 어떤 부분이 좀 애널리틱스 변화를 했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테트레이션 소개드릴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게 네트워크 기반의 네트워크 플로우를 수집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올해는 코터니가 얘기한 것처럼 워크로드 프로텍션이라는 개념을 또 도입해서 실제 호스트 센스를 이용해서 서버에 어떤 프로세스가 비동상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플로우가 실제 어떤 프로세스와 바인딩되어 있는지, 그리고 호스트에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가 혹시 취약점에 노출되는 패키지가 아닌지, 이런 것들도 디텍션하고 레커멘드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과거에는 저희가 이 테트레이션이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뭐 거의 예. 21류 사이즈로 들고 다녔는데 크죠. 오늘 보니까 그래도 투유 안에 들어가는 걸 보면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변화들이 좀 있을까요? 네, 테트레이션을 좀 더 고객분들이 쉽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테트레이션 V라는 버전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 V라는 버전은 말씀대로 버추얼라이제이션 버전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HX 위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거의 어플라이언스 형태들이 지금도 존재는 하지만 맞습니다. 어플라이언스 안에 VM들을 다 빼서 고객들이 가지고 계시는 가상화 플랫폼이 있으면 올리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더 좋은 플랫폼 하이퍼플렉스 위에도 올릴 수 있고. 그럼요. 하이퍼플렉스 가진 장점을 잘 이용하시면은 테트레이션을 배포하시면 버추얼 머신을 꽤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리고 디스크를 많이 쓰게 되는데 하이퍼플렉스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VM을 쉽게 만들어내죠. 스토리지를 잘 절약할 수 있죠. 그리고 응답도 좀 확실히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퍼플렉스의 테트레이션을 배포하시면은 작은 노드만으로도 충분히 그 피지컬 어플라이언스와 비슷한 형태 성능을 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보여드리는 게 요 EXX 위에 올라가 있는 버전이고요. 실제 배포되어 있는 버전 VM들을 보시면은 총 52개나 배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서버를 4대 가지고 왔는데 전체 한 200개 VM들을 올렸는데도 지금 테트레이션 V가 같이 동작을 하면서도 큰 이슈가 없네요. 그럼요. 이게 상태를 보시면 아주 초록색으로 잘 돌고 있다는 걸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연관관계를 보여주는 거고요. 맞습니다. 여기 많은 컴포넌트들이 쓰이고 있는데 이들의 관계, 연관관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큰 오픈소스 중에 하둡 관련된 부분, 그리고 드로이드 관련된 부분, HBase 이런 형태의 많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시스코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기반으로 분석한 알고리즘만 시스코의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분석 알고리즘만 최적화한 형태로 딜리버리하고 있는 게 시스코 테트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기능들 뭐 새로 나온 피처들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큐리티라고 하는 기능이 하나 추가된 게 있는데요. 네. 이 시큐리티 기능은 호스트 센서를 이용해서 호스트 안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감지하고 노티를 줄 수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름은 이제 포렌직이라고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렌직을 어널리시스를 해보면은 어떤 이벤트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감지하는 이벤트는 등록하면 되고요. 등록된 이벤트도 한번 보시면은 이런 형태를 제가 잡은 게 프리빌리지 에스컬레이션 되는 경우였는데 보통 수를 쓰신 이유가 언제 수를 쓰시나요? 어떤 거예요? 체인지 유저 수 쓰시는 게 뭐 사용자 권한을 바꿀 수도 있고요. 사용자로 바꿀 뜻을 많이 그렇죠. 쓰실 때죠. 로컬에서 바꾸시면은 이런 형태의 프로세스 하이어라키가 나오고 실제 어떤 커맨드가 실행된지를 보여주게 되고요. 타임 시리즈로 만약 이 프로세스들이 새롭게 포크해서 다르게 동작했다면은 타임 시리즈 형태의 플로우를 쭉 캐처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은 만약 악의적인 행동의 프로세스가 동작을 했다면은 그 시점부터 일정 기간까지 프로세스의 비헤비어를 다 캡처를 하고요. 캡처한 내용을 바로 카프카를 통해서 알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로드를 보완하고 싶은데 실제 일일이 들어가서 볼 수 있냐?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필요한 이벤트를 정의하시고 정의한 이벤트가 날아가지 않게 레코딩도 해주고 그리고 통보를 받으면은 즉각적으로 문제가 뭔지도 볼 수 있고 빠르게 조치할 수도 있겠죠. 그럼 실제 이 호스트 센서는 제가 알기로는 네, 서버 안에 에이전트가 탑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플로우만 모니터링해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실제 서버 안에서 OS 환경 안에서 프로세스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행위를 분석하고 또 노티스를 줄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네트워크 플로우만 게더링하는 제품들과 비교해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이 중요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프로세스 정보도 매핑을 시켜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워크로드 안에서 생겨있던 80 포트로 돈 트래픽이 실제 워크로드 VM에서는 어떤 프로세스가 그 데이터를 만들어냈는지 혹은 그 서비스 리퀘스트를 받고 응답을 했는지 이런 것까지 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트러블 슈팅 할 때 특정 서비스 포트가 불량이라고 문제가 있다고 리포팅되고 나면은 엔드 포인트를 찾고 그 엔드 포인트 안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실제 동작을 했는지 동작하지 않아서 생긴 오류인지도 금방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호스트에 있는 프로세스 정보까지 매핑을 해서 훨씬 더 넓은 가시성을 제공해주고 그게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취약점이라든지 프로세스의 비헤비어 같은 행동도 모니터링하고 알려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네. 사실 컨테이너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사실 제가 고객사분들을 만나면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나도 모르게 흔히 말하는 섀도우 IT죠. 나도 모르게 서버 하나 빌려줬더니 개발자들이 도커 올려가지고 거기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결국 도커가 C그룹이라고 하는 프로세스 아이디 가지고 조합을 하는데 이거를 보게 되면은 실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럼요. 이 테트레이션이 워크로드 프로텍션이라는 기능을 추가하면서 많이 보고 싶어하는 게 실제 일이 일어나는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나는 워크로드 인사이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겠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VM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워크로드들이 어디로 바꾸고 있냐면은 컨테이너 플랫폼을 많이 무빙하고 있는 추세죠. 그에 맞춰가지고 시스코도 컨테이너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컨테이너 중에 실제 컨테이너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 구글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쿠버네티스 오케스트레이터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에 만들어지는 파드, 서비스 같은 구성품들이 요소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누가 만들어졌는지 이런 디펜던시까지 대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 네. 제가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실제 보안 툴을 가지고 많이 못 잡아낸다는 스펙트라나 멜트다운 같은 경우 대부분 프로세스와 메모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서 비인가적인 행동들을 탐지하기 어려운데 만약 얘가 프로세스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행위들도 할 수 감지할 수 있는 있나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룰을 만드실 때 그런 형태의 이벤트를 명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로레벨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그럼요.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레코딩하고 알려도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클로즈 코드에 필요한 이벤트 타입을 넣으시면은 이벤트 타입의 종류가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 나온 이벤트들이 실제 그런 것들이고요. 이 사이드 채널이 바로 금방 말씀하셨던 인텔의 취약점인 스펙트라나 멜트다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얘들은 바이러스처럼 시그너처로 디텍션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프로세스가 동작하면서 생기는 패턴을 봐야 이것이 인텔 CPU의 취약점인 점을 이용하는 건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사이드 채널 이벤트를 통해서 필요한 스펙트라나 멜트다운이 실제 우리 데이터 센터에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어플리케이션 가시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볼 수가 있나요?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이게 지금 앞서 앞에 있던 만들었던 장혜찬 과장이 보여드렸던 워드프레스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제가 이제 30분도 안 남았죠. 한 10분, 15분 있으면 5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까? 예, 맛있는 점심을 드실 수 있으니까 이런 형태 어플리케이션들이 사실 동작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만든 아까 맞습니다. 워드프레스 예. 서울에다가 리전 배포를 한 클라우드 거죠. 센터에서 배포한 예. 형태 어플리케이션을 실제 액세스하게 되면 이런 형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예. 자, 제가 만든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워드프레스 서울을 가지고 분석한 형태입니다. 분석을 했더니 저희들이
몇 개의 클러스가 만들어지고 이 클러스터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같은 일을 하는 서버들의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저희들이 아마 구성하실 때 3T로 구성을 했고 SLB, 앱, DB 이렇게 3개를 구성했을 겁니다. 그 위에 그렇죠. 보면은 아까 워크플로우를 그렇게 맞습니다. 만들었죠. 그 위에도 보면은 DNS도 통신해야 되죠, NTP도 통신해야 되죠. 이런 다른 형태의 외부랑 통신한 것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찾아진 정책들을 이렇게 쭉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포트로 어떤 그룹의 아이가 어떤 그룹과 통신했는지, 그때 사용된 포트는 뭐였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걸 하나 바꿔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지금 현재 SLB 앞에 있는 HFRAX에서 D 아파치 서버가 통신하는 포트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막아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포트 그룹은 사실 우선순위는 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바꿔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막고 나면은 뭐가 바뀌냐면 정책이 하나 새롭게 바뀌어진 겁니다. 디나이 정책이 생긴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테트레이션은 호스텐스가 하는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 있냐면은 방화벽을 이용해서 실제 ACL 룰을 밀어 넣어줍니다. 어디로? 센서 쪽으로요. 제가 약간 고객분들이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애널리틱스 툴인데 여기서 보안 정책을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라는 의미는 네. 실제 타겟이 어디라는 의미가 되는 건가요? 실제 타겟이 워크로드가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워크로드면 이제 서버가 되는 서버가 거죠. 되는 겁니다. 예. 가시성을 확보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인사이트나 실제 액션이 뭐냐면은 위험한 것처럼 보이네. 이거는 회사 규정과 어긋나는데 이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걸 빨리 조치하고 싶으신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실제 방화벽을 통해서 워크로드 단에서 서버 단에서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폭넓은 가시성을 통해서 얻은 인포메이션을 가장 빠른 ROI가 금방 나오는 액션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이런 형태의 인포스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 에이전트가 동작하기보다는 리눅스나 윈도우가 기본 탑재하고 있는 방화벽이나 TCP 래퍼를 가지고 맞습니다. 에이전트가 액션을 날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건 인폴스만 한번 시켜보고요. 실제 동작을 시켜볼게요. 가장 마지막 정책으로 인폴스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방화벽 룰이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간 뒤에는 제가 뭘 내렸냐면은 SLB, HFRAX에서 외부로 가는 걸 막아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서비스가 안 돼야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될까봐 겁이 나네요. 그렇죠. 이게 되면 참 안 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러다가 아마 타임아웃 나고 500 에러가 날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SLB HFRAX는 리퀘스트를 받았고요. HFRAX가 뒤에 있는 앱 서버 쪽으로 리퀘스트를 줬더니 걔가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백엔드 쪽이 없으니까 503 서비스 unable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주는 겁니다. 이게 뭘 보여드리냐면은 아주 빠르게 디텍션한 취약점을 바로 조치할 수 있다는 측면을 보여드린 거였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도의 상용 보안 툴을 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급하게 보안 취약점이 발생해서 특정 서비스 포트를 막는다거나 프로세스 아이디를 제어를 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서버 담당자나 보안 담당자가 직접 테트레이션 툴에 들어가서 인포스먼트만 가해주면 지금 긴급하게 막아야 되는 부분들은 먼저 1차 디펜스를 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의미가 워크라운드를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워너크라이 같은 일이 생겼을 때 데이터 센터 내에서 그 포트만 사실 막고 통신하지 못하겠다면은 옆으로 번지는 일은 금방 죽을 수 과거에는 있습니다. 다 네트워크 장비에서 ACL로 그렇죠. 막고 포트 ACL이 되냐 마클이 되냐 이거 가지고 난리를 날리셨는데 그 필요 훨씬 더 쉽게 할 없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가장 워크로드 밑단에 내려가서 이 인포스먼트를 현재 쓰고 있는 윈도우 방화벽이나 TCP 래퍼를 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제가 이걸 이제 다시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여기 앱에서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정상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서버 담당자하고 보안 담당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네트워크 담당자 간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군요. 협업도 필요하고요. 같은 툴을 가지고 협업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먼저 만든 다음에 실제 온더플라이를 적용하기 전에 뭘 할 수 있냐면 드라이런처럼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한 뒤에 실제 시뮬레이션 내용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잘 동작하네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안 담당자, 네트워크 담당자, 서버 담당자가 하나의 테트레이션 툴을 가지고 얻어낸 가시성을 실제는 자기 업무에 맞게 네트워크적인 업무 혹은 보안적인 업무 혹은 서버 관련된 업무에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데모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요. 제가 오후에 별도의 컨테이너 플랫폼 세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데모를 라이브로 보여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데모 부스에 가셔도 이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글에서 부사장님까지 오셔가지고 시스코와의 협력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죠.
시스코는 컨테이너에 굉장히 관심이 현재 많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구글은 엔드 유저나 또 클라우드 플랫폼에 굉장히 강자고요. 시스코는 엔터프라이즈 사이드에서 많은 고객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군데입니다. 사실 컨테이너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아까 슬라이드 보니까 구글의 슬라이드에서는 쿠버네티스, 도커 설치 굉장히 쉽다고 얘기가 돼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모든 벤더가 쉽다고 해도 실제 설치해 보시면 만만치 않습니다. 예. 가상화만큼 만만치 않은 게 이 컨테이너 서비스들이고요. 특히나 쿠버네티스하고 연동했을 때 여러 가지 고민하실 모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안, 네트워크, 엔터프라이즈급 스토리지 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시스코가 이야기하는 시스코 컨테이너 플랫폼은 현재 페이즈 1에서 하이퍼플렉스 플랫폼에서 간단하게 위저드만 동작을 하시게 되면 컨테이너 이미지와 배포 VM이 동작을 하고요. 그 배포 VM에서 어떤 IP 서비스 대역을 쓰실지만 결정을 해주시면 얘가 자동적으로 30분 안에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구축을 해줍니다. 더 흥미로운 거는 섀도우 IT들이 음지에 숨어서 컨테이너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쿠버네티스 애저 서비스를 하실 수 있도록 기본 포탈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노드나 파드를 구성을 하게 되면 해당 파드들이 자동적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때 단순하게 쿠버네티스 포탈만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프로메테우스나 또는 EFK와 같은 로깅이나 관리 툴들도 한꺼번에 인스톨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급 스토리지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퍼시스턴트 스토리지들을 시스코의 하이퍼플렉스가 제공하는 아이스카시 스토리지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안정적인 스토리지 서비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핵심은 엔터프라이즈에서도 쿠버네티스를 쓰실 수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만약에 GCP에서 쿠버네티스를 쓰신다라고 하면 두 개의 컨테이너 서비스들과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연동되는 부분들을 하이브리드 형태로 연동하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 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시스코 데모 부스에 오시면 오늘 보여드렸던 데모 내용들 그리고 많이 탑재가 되어 있는 시스코의 다양한 클라우드 솔루션과 플랫폼들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장시간 데모 지켜봐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